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의 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다들 똑부러지게 앞가림 잘할 것 같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하지만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바른 소리만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겪은 일을 떠올려 보면 제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나 싶네요. 인생은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던 제가 직접 겪었던 인생 공부에 대해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었던 전 학창 시절에도 참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고 부모님 속 한 번 섞인 적이 없어요. 교대도 한 번에 합격해서 부모님이 동네방네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화려한 싱글로 살고 있어요. 요즘 뭐 이혼이 대수냐 싶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잘 포장된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거라고 하던데 제가 고른 상자는 꽝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교대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친구가 한번 만나보라며 자리를 주선해서 만나게 됐던 겁니다.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왜냐면 첫인상이 누가 봐도 훈훈하다고 할 만큼 호감형이었거든요. 게다가 직업도 공무원이라 겉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신규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때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3번은 만나보라며 등을 떠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변의 성화에 마음도 없으면서 주말마다 밥을 먹곤 했어요. 만나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아무리 갈대 같다지만 쉽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 호감이 안 생겼더라도 만나다 보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여전히 연애에는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꼭 마음에 들고 싶은데 절 옆에 두고 싶은 마음 생길 때까지 지켜보는 건 어떠세요? 아니요. 지금은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일에 집중하세요. 전 옆에서 마음 다해서 응원할게요.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제가 확신이 들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당황한 전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 얼굴로 여자한테 차여본 적이 없어서 오기가 생겨서 저런 소리를 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은 진지했고 매일같이 학교 앞으로 와서 같이 밥을 먹자며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땐 첫 학교다 보니 적응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와 주는 남편에게 하소연도 하면서 힘든 시기에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죠. 한결같이 찾아와 주고 들어주던 남편의 지극정성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때였는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열렸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둘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내릴 때가 돼서 내리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몸만한 짐을 낑낑거리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치마를 입고 있어서 도와드려야 하나 머뭇거리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의 짐을 받아드는 겁니다. 남편도 퇴근 후라서 정장 차림이었는데 넉살 좋게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리는 모습에 놀랐어요. 할머니는 정장 차림인 남편이 짐을 들어주자 한사코 거절했지만 남편은 넉살 좋게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제가 옷은 이래도 힘이 남아 돌아서 이 정도는 거뜬해요. 출구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저 앞에 계단 엄청 많아요. 손잡이 꼭 잡으시고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아유, 그래도 옷 다 버릴 텐데. 어차피 이 옷 한번 세탁소 보내려고 했던 거라 괜찮아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할머니와 보폭을 비슷하게 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앞서 걸어가는 남편과 할머니 뒤를 따라 걸었고 남편은 할머니와 대화를 하며 출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서 짐을 내려놓고는 할머니께 인사까지 드렸어요. 출구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남편의 옷을 이리저리 살피며 말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옷에 먼지가 다 붙었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아유, 어차피 세탁소 가려던 옷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따라 사람이 많아서 엘리베이터도 못 탈 것 같았는데 덕분에 한시름 덜었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가셨어요. 조금 뒤에서 지켜보던 전 그때부터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의외의 면이 보이더라고요. 저만 해도 괜히 옷 핑계로 머뭇거렸는데 선뜻 나서는 남편을 보니까 그 모습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결혼을 빼고 연애를 시작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만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일이 저한테는 남편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계기였어요. 최소한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10번 찍어 넘어간 나무가 됐고 지금 생각해보니 제 발등도 같이 찍던 순간이었네요. 첫 만남 이후 연애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나름대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양가 어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 결혼 준비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때 예비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던 때라 신혼집도 얻어줄 정도였으니 결혼식장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 예비 시댁에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상견례 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후에도 따로 집에 초대해 준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멋진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줘야지. 아빠, 좀 서운하다. 큰아들 생각도 좀 해주시지. 이게 다 너 잘 부탁한다는 뇌물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아버님은 호탕한 웃음을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종종 시댁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참 화목했고 시댁인데도 어려움 없이 금세 같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분도 금술이 어찌나 좋은지 며느리가 봐도 부러울 정도였어요. 어머님도 참 애교가 많은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며느리 이야기만 한다 싶으면 옆에서 귀여운 투정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 큰며느리 생겼다고 너무 며느리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두말하면 입 아프니까 안 하는 거지. 하루 종일 생각하다 겨우 짬내서 며느리 위해서 뭐 해줘야 되나 생각한 거야. 어머님은 가끔 저런 장난을 하다가도 저에게도 남자들만 있는 집에 큰며느리가 생겨서 좋다며 잘 지내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결혼 준비 중에도 같이 쇼핑도 다녔고 어머님이 남부럽지 않게 잘 챙겨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쩜 시댁 어른들이랑 그렇게 잘 지내냐며 부러워했어요. 시댁이 까다로우면 큰 짐을 안고 결혼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전 시댁 하나는 참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에 꼴이 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신혼도 즐겁기만 했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은
나중에 태어날 아이까지 생각해서 넓은 집을 해주셨고 저희만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쓰다 보니 시댁 자랑 같은데 듣다 보니까 시댁 자랑하려고 썼나 싶으시죠? 처음부터 문제가 보였다면 저도 미련 없이 뒤돌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2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신혼 때도 꼭 꿈만 같네요. 어느 정도 학교 생활도 적응되고 제법 선생님으로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선생님도 학생만큼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퇴근하면 늘 녹초였고 예민해져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런 제 상태를 아는 남편은 퇴근하고 데리러도 와주곤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던 날 남편이 마중 오면 둘이 외식을 할까 했는데 못 온다길래 내심 서운했어요. 그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갔는데 늦게 끝난다던 남편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바쁘다더니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나 진짜로 바빴어. 이거 다 차리느라고 얼마나 바빴는데. 남편의 그 말에 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앉았어요. 저는 어머님이 왜 그 나이에도 소녀처럼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랑 살면 평생을 소녀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던 제가 이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딱 결혼 2주년이 지났을 시점부터였습니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라더니 시댁에 문제가 생기자 제 결혼 생활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저도 일하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미 어머님은 실신해서 쓰러져 계셨어요. 서울에서 일하던 도련님도 내려오고 남편도 놀란 얼굴로 달려왔는데 이미 아버님은 운명을 달리한 후였어요. 어머님은 그 후로도 몇 번을 실신하셨고 저는 어머님을 챙기며 슬퍼할 겨를 없이 장례식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자 어머님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망 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정도였는데 어머님은 그 충격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두 분이 같이 즐기는 취미 생활도 많았고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어머님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힘이 되고 싶어 노력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하셨고 결국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는 퇴근을 어머님 집으로 하며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도련님도 서울에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해도 전화도 자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랑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싶다가도 어느덧 눈물을 보이면서 아버님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 큰아들 보니까 꼭 그 사람 젊을 적 보는 것 같네. 이렇게 잘 차려입고 다녔는데 내가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왜 살고 있나 모르겠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손주도 보고 오래 살아야지. 자꾸 죽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는 차라리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남편이 병원에라도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 자꾸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냥 죽고 싶어. 차라리 병원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난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어머님은 종종 아버님이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까 병원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머님을 한참 달래며 잠드는 모습까지 보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어머님을 보자니 같은 여자가 봐도 마음이 참 안 좋을 정도였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자며 결혼했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갔으니 충격이 크셨겠죠.
그래서 저도 어머님 옆에서 같이 외출도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를 제가 어떻게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님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아들도 못하는 일을 며느리가 해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심각해진 어머님은 한밤중에 악몽까지 꾸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무섭다며 전화하시는 목소리가 위태롭게 들렸고, 저희는 다음날 어머님 댁에서 하룻밤 자기로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어머님과 외식을 하고 시댁에서 잠이 들었는데, 저는 자다 말고 전쟁이라도 난 줄 알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한밤중에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애걸복걸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누가 내 남편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지금 현관 앞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지? 일어나 빨리. 다급한 목소리로 저희 방으로 뛰쳐온 어머님은 불안한 목소리로 누가 남편을 죽이려 한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온 가족을 죽이려 한다며 말하시는 겁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어머님을 안아드렸지만 현관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서 있어서 우리가 도망을 못 가니까 베란다로 한 명씩 뛰자고 말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생각보다 심각한 어머니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놀란 어머님을 겨우 달랬는데 좀 진정이 되자 어머님은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고 이젠 낮에도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버님과 살던 집에 혼자 지내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말에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고 저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떨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 상태가 심각하네. 이러다가 정말 엄마 잘못될까 봐 일도 손에 안 잡혀. 당신이 한번 잘 생각해 주면 안 될까? 저도 생각보다 심각한 어머님 상태를 직접 보니까 아무래도 잠깐씩 보는 건 한계가 있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어머님과 사이도 좋았고 정말 딸처럼 가까이 지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어서 어머님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하나뿐인 며느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한 채 건너 남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살고 보니 제 생각이 참 시건방진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세상만사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땐 합가를 하고 처음엔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날로 심각해지는 어머님의 우울증 때문에 금방 어떻게라도 될까 싶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같이 살다 보면 어머님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정답이라고는 없는 문제처럼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우울증을 기적처럼 극복이라도 했냐고요? 아니요. 그래도 어머님이 변하긴 했어요. 우울증을 방패 삼아서 폐악질 부리는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연기라도 했나 싶었다니까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같이 살게 돼서 좋다며 저에게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퇴근하고 오면 어머님이 분리수거도 다 해놓고 꼭 일부러 치운 것처럼 깨끗했어요. 괜히 제 눈치를 보시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조퇴했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고 부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부엌을 가봤는데 글쎄 어머님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가 술이라니 말이 되나요? 이미 술판은 벌어졌고 전 너무 놀라서 어머님이 들고 있던 술병을 뺏었어요. 어머니,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술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며느리 왔네. 애들 가르쳐야지. 왜 지금 왔어? 다들 인사해. 여기는 우리 집 선생님. 저는 어머님의 친구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이미 다들 취한 것 같아서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방으로 가세요. 혈압약도 드시면서 왜 술을 마시고 계세요? 내가 남편도 없는데 술도 못 마시면 어떻게 살겠어? 이거라도 마셔야 살지. 또다시 어머님은 울기 시작했고 전 고주망태가 된 어머님을 부축하며 방으로 가서 눕혔고 친구분들께도 가달라고 정중히 말했어요. 술에 취한 어머님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저희 부부 몰래 술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분리수거도 하고 청소하느라 집이 청소된 채로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쉴 틈도 없이 어머님이 벌려놓은 술판을 치웠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제가 본 상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어머님께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병원 의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아들 말은 들었겠습니까?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고스톱판을 벌이셨어요. 오히려 너네도 다 알았으니 이판사판이라는 듯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집은 엉망으로 만들면 되지만 도대체 그놈의 술은 끊을 생각이 없으신 건지 술도 대놓고 드셨어요. 그날은 아랫집에서 시끄럽다며 민원도 들어와서 저도 어머님께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술집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 이제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내가 우습지? 이제 아주 나까지 가르치려 드네.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한 말이 어머님을 무시한 말 같나요? 아파트에서 고성방가에 고스톱 치다가 돈이라도 따면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밑에 집에서 참아준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저는 더 있다가는 어머님의 모임 수발드는 종이 될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은 다른 집에도 피해를 주는 거니까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당연히 조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저 요즘 집안에서 술 냄새,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해서 못 살겠어요. 이게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때 마침 퇴근하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남편에게 찰싹 붙으며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서방 먼저 보낸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이제 며느리 눈치도 봐야 되겠니? 저게 날 이제 시애미 취급도 안 한다 아들.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요즘 애들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바른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남편 뒤로 숨어가며 말하는 겁니다. 저도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밑에 층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머님께 집에서 모임은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뿐이라고요. 유치해 보여도 어쩌겠습니까? 시엠이 물러본다며 며느리한테 삿대질을 하시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되겠더군요. 남편은 난감한 듯 어머니께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어제 관리실에서 전화 왔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앞으로 모임은 밖에서 하세요.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도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정말 제가 일방적으로 구박이라도 한 줄 알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님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과정이니 조금만 더 이해해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남편이 중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증상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정신적 충격이 크면 돌아버리기라도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남편 없어서 서럽다,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는 둥 아버님을 찾는 소리만 했던 사람인데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1년 만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 줄 알면 더 경악하실 겁니다. 글쎄, 안방에서 둘이 퍼즐로 자고 있더라니까요. 대체 하루 종일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한 켠에는 쇼핑백이 한가득 쌓여있기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퇴근했던 날이라 둘이 나란히 같이 보지 않았으면 제 두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옆에 이 사람은 누구세요? 두 사람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랐는지 벌떡 일어났고 침을 닦으며 일어난 어머님은 남자친구라고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못 있겠다며 힘들다며 징징거리던 게 엊그제 일 아닌가요? 너무 화가 났고 어머님께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웃긴다. 술도 먹지 말라. 모임도 하지 마라. 그럼 나가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면 시아버지랑 다름없는 거지.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한테 되려 큰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누가 연애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아버님 찾으며 힘들어했으면서 하루아침에 남자친구라고 데려온다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쇼핑은 어떻게 했냐니까 남편이 모임 밖에서 하라고 준 카드로 긁고 다녔던 겁니다. 저 어머님이랑 합가하고 생활비를 요구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용돈까지 몰래 챙겨드리면서 낮에 외출도 하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며느리로서 못한 게 있나요? 전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말했죠. 어머님, 저 어머님만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는 제가 어머님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뭐야? 네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미치겠다는 거야? 나야말로 네 등살에 못 살겠는데. 그래, 서방 끼고 사는 년이 뭘 알겠어? 제발 그놈의 서방 타령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랑 살면서도 이렇게밖에 못 살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정말. 저는 어머님의 서방 타령에 미칠 지경이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말렸습니다. 저를 데리고 방으로 가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엄마 연애를 말리는 건 아니지. 그냥 이해 좀 해드리자. 그리고 이렇게 말리기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 내가 집에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할게. 어머님은 서방 타령, 남편은 이해 타령만 하는데 제 속이 정말 터질 지경이었어요. 이제는 더 말해서 뭐 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절대 집안으로는 못 데려오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차라리 눈에라도 안 보이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에만 안 보였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알고 싶지 않았는데 글쎄 남편 카드를 쓰고 다녀서 알기 싫어도 알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서 돈 한 푼 없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건가 싶게 어머님의 데이트 비용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어머님이 정기적으로 먹는 혈압약까지도 남편 카드만 썼어요. 정 결국 고지서를 들고 어머님께 갔는데 어머님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준 카드 쓰는데 왜 신경 써? 내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어머님, 저희 부부예요. 생활비를 매달 이렇게 쓰면 저희 길거리에 나앉는 거 시간 문제예요. 카드 이리 주세요. 제가 체크카드로 드릴게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네 공무원이잖아. 철밥통 끼고 살면서 뭘 그러니? 너네도 쓸 수 있을 때 돈 쓰고 살아. 그리고 내 아들 카드를 왜 널 줘? 시한부를 선고받고도 이렇게는 못 살 겁니다.
저 몰래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왜 저렇게 당당한가 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엄마가 밝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소비 패턴이 비정상적이고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어디서 제비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맞지 않나요?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은 차가 나왔다고 어머님이 기뻐하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만난 지 3개월도 안 된 남자한테 3,700만 원짜리 차를 뽑아준 거 있죠? 어디서 돈이 났는지 어머님은 쌈짓돈 털어서 뽑아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어머님 정말 미치셨어요? 만난 지 3년 됐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판에 누가 3개월도 안 된 사람한테 차를 뽑아줘요? 이젠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너 아니 꼽냐?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나? 아휴, 차라리 어머님이 운전을 배워서 직접 타세요. 그게 낫죠. 너 실없는 소리 할 거면 말도 하지 마. 이 사실은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다 알고 있답니다. 다 알면서도 어머님이 활발해져서 좋대요. 어쩌다 이 바보 같은 모자 사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나 제 속만 답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매몰차고 정없는 며느리였으면 어머님이 술을 마시거나 말거나 누굴 만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겠죠. 진짜로 저희 친정엄마였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렇게 만난 지 3개월도 안 된 남자한테 돈을 쓴다고 하면 전 쫓아가서 차 키도 뺏어왔을 겁니다. 전 하루하루 속이 터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상식 밖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님도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주는 남편과 애틋해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우리 아들 왔냐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렸고 맛있는 거 사뒀다며 저는 본체 만체하고 남편만 챙기셨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도 점점 아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예전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주말에는 양치 안 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양치를 안 하는데 세수라고 하겠나요? 입에 고춧가루도 덕지덕지 묻히고 다녀서 꼴배기 싫어서 한마디 했더니 글쎄 어머님이 한다는 소리가 너는 제발 그놈의 훈계질 학교에서만 하면 안 되겠니? 주말인데 네 눈치 보면 어떻게 애가 쉬겠어? 어머님 주말이라고 안 씻는 게 쉬는 거예요? 저건 그냥 더러운 거예요. 내 기가 막혀서 이젠 서방도 벌레 취급을 하고 사네. 전 어머님이랑 더 얘기해봐야 뭐하나 싶어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누운 남편의 등을 쳤고 화장실 가서 씻고 자라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우 이놈의 잔소리 좀. 주말은 그냥 좀 쉬자. 침대 당신만 쓰는 것도 아니고 냄새나서 못 살겠어. 빨리 씻어. 정말 애를 키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육아 전쟁 같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님은 혀를 끌끌 차며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라고 남편 때려가며 씻으라고 말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 머리도 안 감고 출근하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말 안 하면 주말 내내 안 감고 그대로 출근하기 일쑤였습니다. 머리가 가려우면 감아야 되는데 비듬이 자글자글한 머리에 손이라도 대면 눈이라도 온 것처럼 어깨가 새하얗게 되는데 토하는 줄 알았네요. 아마 그 꼴을 보면 저지 와이프는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나 싶었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춥다고 안 씻고 땀도 안 났는데 왜 씻냐고 적반하장인 겁니다. 아니 무슨 땀이 나야만 씻나요? 기가 막혀서 2주가 넘도록 안 씻길래 저도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몸이 가렵지도 않아? 난 당신만 봐도 내 몸이 가려운 것 같아. 그리고 땀이 나야 씻을 것 같으면 집안일을 좀 하던지. 어쩜 그렇게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에이 진짜 더러운 거 못 참겠는 사람이 치우던지.
그놈의 잔소리 하루라도 안 하면 입에 가시 돋아? 씻고 살자는 게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니 전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애도 아니고 말이라도 안 하면 안 씻는데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저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했네요. 그러면서 어찌나 들러붙는지 비위상에서 부부관계라도 거부하면 다음날 입이 대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제 흉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가 너무 세서 시아버지도 잡아먹고 자기 아들도 기죽게 만든다네요. 대놓고 제 흉을 보는데 제가 어떻게 참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잔소리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저도 좋은 소리만 하고 살고 싶어서 어머님이랑 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널 못 살게 구는 거니?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 어머님 위해서 합친 거고 저도 쉬운 선택 아니었어요. 이혼해 그럼. 왜 그렇게 참고 사니? 그렇게 잘났으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 제가 왜 나가요? 어머님 방식대로 살고 싶으면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내가 너 이렇게 따박따박 대드는 애인 줄 알았으면 너네 결혼 안 시켰어. 성격이 이 모양이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지. 어머님, 저 때문이 아니고 어머님 아들이 더러워서 생길 애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노발대발 하셨고 저는 더 이상 유치한 싸움 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서방 타령이 사라졌다 싶으니까 손주 타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 임신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더러운 남편이랑 사는데 말이죠. 게다가 어머님의 행동을 감사고만 돌고 점점 애처럼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가장으로서의 믿음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부 사이의 신뢰가 사라지다 보니 전 아예 임신 생각을 접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있는데도 들으라는 식으로 욕을 하곤 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어머님이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남편 같아서 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죠. 애가 선생질을 해서 그런지 가르치려고만 들어. 아까도 밥 좀 차리랬더니 그릇을 다 깨부술 것처럼 하더라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줘. 벌써 갱년기가 오나. 성격도 더럽고 얼굴도 마탱이가 갔어요. 이 시애미 이겨먹으려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제정신이 아니야.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다 싶었는데 또 제가 한 발 물러나는 것도 싫었죠.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되나 납득할 수가 없어서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를 보고 놀란 두 사람은 미안한 기색도 안 보였죠. 저는 어머님과 남편을 두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질 해봐서 아는데요.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은 바른 소리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전 그냥 그런 애들은 포기해버려요. 제 입만 아프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아니요. 그냥 한 소린데 찔리셨나 봐요. 어머님은 제 말에 손부채질을 하셨고 듣고 있던 남편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진짜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두 사람한테 욕먹을 정도로 못한 거 있어? 내가 노력해도 거부한 건 당신이잖아. 날 거부한 거 당신이잖아. 이렇게 셋이서도 못 사는데 애 생기면 갑자기 철이라도 든다니? 사람도 안 된 인간이 무슨 애를 키워? 지 몸도 제대로 안 씻으면서 애는 씻길 수나 있겠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고 어머니를 모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전 혼자 잤고 남편은 어머님 방에서 둘이 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러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가 없을 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는 겁니다.
웬일로 시어머님이 바쁘게 움직이나 했더니 도련님 때문이구나 했어요. 그래도 막내 아들 장가 간다고 신난 얼굴로 혼자 바쁜 걸 보니 도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도왔어요. 근데 무슨 대단한 집 딸이라도 오나 싶게 음식 준비가 하루 종일이 되고 끝나지도 않고 대낮에 시작했는데 저녁이 돼서야 끝이 났어요. 다 차려두고 보니 반찬이 30개도 넘었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뜬금없이 약속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신다면서요. 저도 인사드려야죠. 갑자기 와서 무슨 체면을 차려. 친정에나 가 있어. 우리 가족끼리 편하게 밥 좀 먹게.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옆에서 같이 힘들게 요리했는데 너무하다 싶었어요. 무슨 벌써 이혼이라도 한 것처럼 선을 긋는 어머님을 보자 하루 종일 같이 일한 게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며 친정 갈 채비를 했어요. 처음에 짐을 싸면서 갑자기 사이좋은 척 연기하는 것도 웃기고 이미 절 객식구 취급하는데 제가 앉아 있어 봐야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이나 받겠구나 싶어서 곱게 가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도련님은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해산물이 있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 많은 반찬 중에 그 흔한 오징어 볶음 하나 없고 죄다 고기 반찬에 각종 나물 뿐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니까 고기를 먹인다고 쳐도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법도 한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친정에 짐만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가봤어요. 전 그날의 제 선택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시쯤 됐을까 문 앞에 도착했는데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웬 여자랑 남편, 시어머니가 셋이 웃고 떠드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가보니 도련님은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이더군요. 그 오밤중에 이미 셋 다 만취해 있었고 그 셋 중 낯선 여자를 보니 딱 느낌이 왔습니다. 무슨 나사 바꿔 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남편의 내연녀를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그 꼴을 보고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꼬리 잡아서 이혼하니 기뻤냐고요? 아니요. 이 멍청한 놈이 어디서 꽃뱀한테 제대로 물린 줄도 모르고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어떻게 꽃뱀을 알아봤냐면 그년 얼굴이 하도 익숙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남동생이랑 결혼했던 여자였어요. 전현이 바로 제 가장 친한 친구 남동생을 애 둘 딸린 호래비로 만들고 도망간 년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랑 둘이서 그년 어디서 벼락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길 간절히 바랬는데 제 발로 시궁창에 걸어온 걸 제 두 눈으로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친구 동생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느라 고생 무지하게 한 걸 전 다 알고 있었던지라 이것들을 한 방에 보낼 찬스를 잡았던 거죠. 전 바로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인생에 다시 없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연기였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련님은요? 도련님 온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 도와서 30첩 반상 차린 거 아니에요. 이미 취해서 얼굴이 벌겋게 된 어머님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옆구리에 손까지 차고 말하더군요. 야, 애도 못 낳는 게 또 홍계질하러 왔네. 친정 가라고 해도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기어이 와서 이 꼴을 다 보네. 이게 다 무슨 꼴인데요? 딱 보면 몰라? 네가 애도 안 낳아주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돈 거 아니야. 네가 애만 낳아줬어도 우리 아들이 밖에서 여자를 만났겠냐고. 이거 다 네 탓이다. 어머님은 당당하게 제 탓이라며 말했어요. 제가 코웃음을 치자 남편도 벌떡 일어나서 슬슬 불었습니다. 보고도 무슨 말해줘야 알아?
어떻게 그 머리로 선생을 하냐? 네가 집구석에 와이프 노릇 안 하고 선생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밖에서 여자 좀 만났다. 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날 이렇게 배신해? 진짜 기가 막혀서. 나 절대 이혼 못 해줘.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더니 뒤통수 맞으니까 어때? 그리고 이 사람 너보다도 더 능력 있어. 의사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애초에 선생이랑 싸움이 안 되니까 곱게 떨어져. 남편이랑 시모가 이렇게 발광을 하는데도 상간녀는 절 보며 발발 떨더군요. 왜냐면 제가 전연 잡겠다고 친구랑 같이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팍 쫄았던 겁니다.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로 속이고 남편을 꿰어낸 게 기가 찼어요. 제가 친구 따라서 고소를 도와줬기 때문에 전연의 정과는 수도 없이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읊을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려 정과가 산범일 정도로 악질인 여자를 어디서 또 물어온 건지 제가 봐도 이 세 명이 모인 조합은 딱 어울렸죠. 저를 보며 당황하며 진땀 흘리는 저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어디서 잘난 여자 만났네. 내가 이혼해 줄게. 어디 제주껏 저 여자랑 재미나게 살아봐. 꼭 애도 낳고. 그 말을 하고 방으로 가서 전 짐을 싸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어디서 벼락 맞아 죽길 바랬던 여자가 나타나 절 구할 줄 누가 알았나요? 상간년이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며칠 후 이혼 서류를 곱게 만들어서 남편 놈을 만났어요. 저는 도장을 준비해 갔죠. 시원하게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몰랐는데 당신이 능력이 있었나 봐. 나이트에서 산부인과 의사도 만나고. 이 세상에 나 무시하는 건 너밖에 없어. 의사도 날 알아보는데 너만 날 몰라본다고. 근데 내가 나이트에서 만난 거 너한테 말했나? 내가 왜 도장 찍어주는 줄 알아?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아서야. 남편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어리둥절한 것 같길래 미리 친구한테 받았던 사진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 사진은 바로 친구 남동생과 결혼했던 사진, 그리고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당황했고 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니냐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 잘난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산부인과 의사인데 지가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모를까. 그리고 약속대로 재산 분할 똑바로 하고 다음은 내가 그년한테 상간녀 소송 준비 중이야. 내가 제대로 훈계질 해줄게. 사진을 보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며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건 네가 알아보라며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벌레 하나 떼낸 듯이 옷을 툭툭 털었고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숨을 몰아쉬었네요. 그 후로 전 정신과에 다니며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진단서에 불륜 증거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남편의 직장에 뿌려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하면 이런 세금 낭비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고 소명할 기회를 잃은 남편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해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람을 핀 게 사실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죠. 저는 남편이 해임되던 날 친구와 만나 쾌제를 불렀고 어디 한번 시궁창에서 벌레 같은 것들끼리 제주껏 잘 살아보라고 박수치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3년 전 일인데 너무 통쾌하네요. 그 후로 전 남편 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새 3천만 원이나 뜯겼는지 살려달라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그 여자 상또라이야. 벌써 3천만 원이나 뜯어가 놓고 또 돈 뜯으려고 머리 굴려. 나 이제 회사에서도 잘렸고 벌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나 정말 어떡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여자가 맞았네.
난 그 집구석에서 받아낸 거라고는 재산 분할밖에 없는데 나도 삥 좀 뜯고 나올 걸. 내가 잘못했어. 나 앞으로는 잘 씻고 당신 말도 잘 들을게. 우리 엄마도 반성한다고 했어. 웃겨. 내가 말했지? 멍청하면 아무리 말해도 답이 없다고. 내가 너랑 살붙이고 산 세월이 아깝다, 아까워. 끊어,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옛날 노래 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노래 생각나지 않나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알아서 하늘에서 꼭 벌을 내리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살맛이 나네요. 부모님도 3년 전 일에 대해서는 액땜이다 생각하고 앞날만 보자고 말해주십니다. 전 이제 남의 집 엄마가 아닌 친엄마와 데이트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안 될 인연은 놓아줘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나쁜 인연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종 여기서 사연 들으며 힘을 얻곤 하네요. 다들 안 좋은 상황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꽃들이 활짝 만개하는 봄인데 우리 모두 꽃길만 걸어봐요. 모두들 행복하세요.